나는 서울의 좁은 골목을 떠도는 이야기꾼이다. 홍대의 네온 불빛이 길 잃은 별처럼 반짝이고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나는 매콤한 떡볶이 냄새와 K-팝의 흥겨운 리듬이 켜진 스피커 소리가 뒤섞이는 곳. 그 한 구석에 벽돌이 얼룩진 낡은 하숙집이 있다. 시멘트 계단은 닳아 반질거리고 비 올 때마다 뚝뚝 소리를 내는 양철 지붕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임시 보금자리다. 5평 남짓한 좁은 방들, 얇은 벽 너머로 TV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한숨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곳은 사랑, 실패,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가 얽히는 곳, 서울 하숙집의 사랑이다. 외로운 마음들이 급박한 삶 속에서 서로를 찾아가는 곳. 이 세계로 당신을 초대하니 이야기가 마음에 닿거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며 이 아름다움을 퍼뜨려주세요. 홍대 하숙집은 아침이면 낡은 알루미늄 주전자에서 드립커피 향이 퍼지고 골목을 울리는 스피커에서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이 흘러나온다. 유일한 욕실을 두고 벌이는 다툼 소리와 집주인이 월세를 독촉하는 소리가 뒤섞여 삶의 혼란스러운 교향곡을 만든다. 이 하숙집은 8세대의 집이다. 아이돌을 꿈꾸는 학생, 청구서를 감당하느라 고군분투하는 노점상, 그리고 서울의 꿈을 좇는 독신자들. 김민재, 42세, 홍대 밤시장에서 전화기를 판매하며 나는 메시지 알림음 때문에 민재 삐삐라는 별명을 얻었다. 각진 얼굴, 염색한 연갈색, 머리는 늘 헝클어져 있고 따뜻한 미소로 깊은 외로움을 감춘다. 그는 고급스러운 가짜 전화 액세서리를 팔며 강남에서 온 정품이라 자랑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나날을 달랜다. 좁은 방 안, 그는 10년간의 꿈을 적은 저축 통장을 간직한다. 마포의 작은 아파트를 사고 가정을 꾸리는 꿈. 홍대의 네온 불빛이 꺼질 때면 민재는 창가에 앉아 반짝이는 골목을 바라보며 비소리를 듣는다. 부산에 계신 어머니의 말이 떠오른다. 민재야, 서울은 기회의 땅이지만 외로움의 땅이기도 해. 그곳에 삼켜지지 마라. 그는 노트에 쓴다. 내가 42세다. 가짜 물건 파는 놈을 누가 사랑하겠어? 자괴감 때문에 망설이지만 그의 마음은 진정한 안식처를 갈망한다. 이수진, 39세, 수진 멋쟁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홍대의 유명한 떡볶이집에서 서빙하는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와 빨간 립스틱, 볼에 살짝 바른 블러셔로 완벽한 화장을 하고 몸매를 돋보이는 타이트한 드레스를 입는다. 스스로를 미혼녀라 부르며 명품을 동경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깊은 열등감이 있다. 모델을 꿈꿨지만 30세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오디션에서 거절당하며 자신감을 잃었다. 방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산 샤넬 가방 복제품이 걸려있고 그것을 어루만지며 강남의 꿈을 위로한다. 매일 밤 인스타그램에서 압구정의 젊은 여성들이 명품 가방을 뽐내는 모습을 보며 거울 속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뭘 놓쳤지? 어느 날 그녀는 가짜 가방을 들고 넉넉한 스웨터를 입은 채 거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린다.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려다 두려움에 지운다. 일기에 쓴다. 늙는 게 두렵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하지만 허황된 것만 쫓으면 내게 뭐가 남을까? 박영호, 52세, 영호 허풍쟁이는 과장된 이야기로 유명한 복권 판매원이다. 이태원 룸살롱에서 이문세와 함께 무대에 섰다고 자랑하지만 지금은 복권 당첨으로 소주집을 여는 꿈을 꾼다.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과 활짝 웃는 미소 뒤에 슬픔이 담긴 눈빛을 감춘다. 30세에 아름다운 사랑을 했지만 안정된 미래를 주지 못해 그녀는 떠났다. 어느 밤 그는 서랍 속 오래된 사진을 꺼내본다. 내가 더 노력했더라면 그녀가 남았을까?
라고 중얼거린다. 정 여사, 68세,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하숙집 주인이다. 자그마한 체구, 단정히 묶은 머리, 회색 한복을 입고 하숙집을 요새처럼 지킨다. 남편이 떠나며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빚을 떠하는 곳이다. 여의도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딸 정은지와는 관계가 냉랭하다. 은지는 어머니가 너무 엄격하다고 비난하지만 정 여사는 말한다. 내가 강하지 않았다면 우린 모든 걸 잃었을 거야. 어느 날 그녀는 은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혼잣말한다. 내가 너무 단단했나? 민재와 수진의 관계는 하숙집의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된다. 주말 아침 하숙집은 연극 무대처럼 시끄럽다. 민재는 낡은 데님 재킷을 걸치고 시장으로 가려 하지만 수진이 제주산 허브 샴푸로 머리를 감느라 욕실을 차지한다. 귤 향이 썩은 나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수진 씨, 다 됐어요? 좋은 자리를 잡으려면 일찍 가야 해요. 민재가 문을 두드리며 짜증 섞인 농담을 던진다. 기다려요. 내 머리는 길다고요. 정성껏 관리해야 해. 미혼남이 욕실 다툼이나 하다니. 수진이 도도한 목소리로 대꾸하며 문틈으로 반짝이는 미소를 보낸다. 그녀가 나오자 젖은 흰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고 까만 긴 머리에서 물방울이 반짝인다. 민재는 침을 꿀꺽 삼키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화장 안 해도 주말 드라마 배우 같네. 심장이 뛰지만 그는 생각한다. 내가 가짜 물건 파는 놈인데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어. 민재가 욕실로 들어가려 하지만 영호가 이미 안에 들어가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웅얼거린다. 민재는 기다리며 수진과 장난스럽게 투덜거린다. 셋은 하숙집 마당에 모이고 정 여사가 대나무 빗자루로 마당을 쓸며 날카로운 눈초리를 보낸다. 영호 씨, 석 달치 월세 밀렸어요. 내 딸 은지가 알면 당신 끌어낼 거예요. 정 여사가 으름장을 놓는다. 다음 달에 다 갚겠습니다. 영호가 땀을 닦으며 웃는다. 수진 씨, 한 달 밀렸어요. 민재는 한 번도 안 늦었으니 잘했어요. 정 여사가 민재를 보며 눈빛을 누그러뜨린다. 셋은 홍대 골목으로 나선다. 떡볶이 매콤한 냄새와 길거리 바이올리니스트의 스프링데이 연주가 어우러진다. 민재가 수진을 놀린다. 월세 낼 돈 빌려줄까? 액세서리 팔아서 꽤 벌었거든. 고맙지만 내가 알아서 해요. 가짜 케이스나 팔아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꾸한다. 민재와 수진의 관계는 일상 속에서 점점 깊어진다. 어느 날 민재는 수진의 방에서 고장난 선풍기를 고쳐준다. 땀에 젖은 채 바닥에 앉아있는 그에게 수진이 차가운 물 한 잔을 건넨다. 고마워요, 민재씨. 하지만 밥 사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가 장난스레 말하지만 그의 거친 손을 보며 따뜻함을 느낀다. 또 다른 날 하숙집이 정전되자 민재가 촛불을 들고 수진의 방으로 온다. 촛불 아래 그들은 수진이 일하는 가게의 떡볶이를 나누며 학창시절 이야기를 꺼낸다. 수진은 K-POP 콘서트를 보러 학교를 빠졌던 일을, 민재는 부산에서 바에 몰래 들어가려 배달원 흉내를 냈던 일을 웃으며 털어놓는다. 수진이 웃으며 처음으로 그와 가까워진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늘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수진이 떡볶이집에서 손님에게 소스를 엎질러 주인에게 혼나고 마당에서 눈물 짓는다. 민재가 소주 한 병과 플라스틱 잔 2개를 들고 와 옆에 앉는다. 수진 씨, 누구나 안 좋은 날이 있어요. 한잔하고 내일 다시 시작합시다. 수진이 잔을 비우며 흐느낀다. 하루 종일 일해도 내가 원하는 삶엔 턱없이 부족해요. 지쳤어요, 민재 씨.
그가 그녀의 손을 잡는다. 다른 사람이 될 필요 없어요. 수진 멋쟁이는 이미 충분히 멋져요. 그 말에 수진은 눈물을 흘리지만 강남의 꿈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한다. 더 큰 갈등이 생긴다. 어느 날 밤, 민재는 수진이 남성 손님에게서 반짝이는 목걸이를 받는 모습을 본다. 질투와 분노가 치민 그는 마당에서 소리친다. 수진 씨, 반짝이는 것만 쫓는 줄 알았어요. 강남 사람들과 다를 게 뭐예요? 수진은 상처받고 소리친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날 판단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고 민재가 준 지갑을 안으며 눈물 짓는다. 민재는 비를 맞으며 마당에 서서 자책한다. 내가 왜 화를 낸 거지? 다음 날 그는 수진의 문 앞에 오렌지 주스와 쪽지를 남긴다. 수진 씨, 미안해요.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에요. 수진은 쪽지를 읽고 마음이 누그러진다. 그녀는 민재를 찾아가 말한다. 나도 잘못했어요. 당신이 날 진심으로 생각해 준다는 걸 알면서도 민재가 미소 짓는다. 수진 씨는 진짜로 소중해요. 이 순간 둘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한다. 용서의 순간도 온다. 민재는 수진을 여의도 벚꽃 축제에 초대한다. 벚꽃 아래 한강을 따라 걷으며 김밥을 나눠 먹는다. 수진은 광주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 K-POP 가수의 꿈을 이야기한다. 민재가 귀 기울이며 말한다. 수진 씨는 지금도 빛나요. 다른 사람이 될 필요 없어요. 수진은 미소 짓지만 속으로 고민한다. 이런 진심이 나를 받아줄 자격이 있을까? 그들은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고 수진은 처음으로 사진을 지우지 않고 간직한다. 또 다른 사건은 추석에 일어난다. 하숙집에서 작은 명절 파티를 열고 모두가 송편을 먹으며 소주를 나눈다. 수진은 광주에서 잃은 부모님을 떠올리며 눈물 짓는다. 민재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 위로한다. 파티 후 홍대 골목을 걷던 수진이 털어놓는다. 민재 씨, 부모님을 잃고 나서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화려한 것만 쫓았죠. 민재가 따뜻하게 답한다. 수진 씨, 두려워하지 마요. 강남이든 여기든 내가 곁에 있을게요. 이 말은 수진의 마음을 열지만 그녀는 여전히 강남의 꿈을 놓지 못한다. 영호는 이태원에서 옛 친구를 만나 홍대거리 음악 페스티벌 자원봉사를 권유받는다. 영호야, 너 가수였잖아. 의미 있는 일을 해봐. 그는 웃어 넘기지만 그날 밤 낡은 기타를 꺼내 마이웨이를 연주하며 옛 무대를 떠올린다.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무대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그는 영호 허풍쟁이가 아닌 더 큰 존재감을 느낀다. 어느 날 길 잃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준 모습을 정 여사가 본다. 그녀는 영호의 월세를 한 달 깎아주며 미소 짓는다. 영호가 말한다. 정 여사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색하지 않으시네요. 가진 걸 지키려는 거죠. 정 여사가 처음으로 웃으며 답한다. 맞아요. 하지만 강하게 사는 것도 지치네요. 정 여사는 여의도 은지의 아파트를 방문한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공간에서 은지가 말한다. 엄마, 하숙집 사람들도 그냥 살아가려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정 여사는 남편이 떠난 후 빚을 떠안았던 날을 떠올린다. 하숙집으로 돌아와 영호의 선행을 보고 마음이 바뀐다. 은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편지를 쓴다. 엄마가 너무 단단했나 봐. 너에게 집을 남기고 싶었을 뿐이야. 은지가 전화하며 흐느낀다. 엄마, 자주 갈게요. 민재와 수진의 관계는 또 다른 시험을 맞는다. 어느 날 민재는 밤시장에서 고객에게 사기를 당해
한 달치 저축을 잃는다. 마당에 멍하니 앉아있는 그에게 수진이 뜨거운 떡볶이 접시를 가져온다. 먹어요, 민재씨. 내일 다시 벌면 되죠. 민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 평생 이래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마포 꿈은 터무니없나 봐요. 수진이 그의 손을 잡는다. 포기하지 않는 게 민재씨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이 순간 둘은 서로의 약점을 받아들이며 더 가까워진다. 어느 토요일 저녁, 민재는 수진을 떡볶이와 소주를 먹으러 초대한다. 홍대의 네온 불빛 아래 매콤한 떡볶이 냄새와 옆 테이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다. 내일 비 와서 시장 못 가요. 같이 밥 먹어요. 내가 살게요. 민재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한다. 영호가 끼어든다. 뭐야, 나 빼고 둘이 간다고? 소주는 내가 낼게. 일요일 밤 셋은 낡은 나무 테이블에 둘러앉아 초록색 참이슬 병이 노란 불빛 아래 반짝인다.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울린다. 민재가 취기 속에서 한지 포장지에 싼 한국 브랜드의 작은 지갑을 꺼낸다. 수진씨, 이거 샀어요. 샤넬은 아니지만 1시간 동안 고른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눈빛이 반짝인다. 수진은 지갑을 만지며 실망하지만 그의 미소에 마음이 흔들린다. 고마워요, 민재씨. 하지만 난 샤넬이 더 좋아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하지만 눈빛은 부드럽다. 취기 속에서 민재가 털어놓는다. 10년 저축해서 다음 달에 5천만 원 받을 거예요. 마포에 아파트 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싶어요. 수진씨, 나랑 이 하숙집 떠날래요? 수진은 웃으며 마음이 어지럽다. 민재씨, 난 자유로운 미혼녀예요. 결혼이라니 난 강남 갈 거예요. 그녀의 말이 민재의 가슴을 찌르지만 그는 미소로 아픔을 감춘다. 그날 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하숙집은 네온 불빛에 잠긴다. 수지는 취해 민재의 어깨에 기대고 그녀의 숨결이 그의 목에 닿는다. 떡볶이 냄새가 묻은 옷에서 따뜻함이 전해진다. 민재는 그녀를 업고 골목을 지나며 빗소리와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이 K-팝 발라드처럼 어우러진다. 민재의 작은 방에서 길거리 불빛이 얇은 커튼을 통해 스며들어 수진의 얼굴을 비춘다. 화장이 남아있지만 달빛처럼 부드럽다. 둘은 얇은 매트리스 위에 나란히 앉고 좁은 공간이 이상하리만치 따뜻하다. 민재가 수진의 손을 살짝 건드리며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에 따뜻함을 느낀다. 수진씨, 진심으로 곁에 있어줄 사람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며 눈빛은 그녀의 전 세계를 안으려는 듯하다. 수지는 취기 속에서 민재를 바라본다. 그의 눈에서 진심과 갈망의 불꽃이 타오른다. 그녀가 몸을 기울이자 까만 긴 머리가 그의 어깨를 스치며 비에 젖은 물방울이 반짝인다. 민재가 그녀의 머리칼을 살짝 만지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을 어루만진다. 그들의 첫 키스는 봄바람처럼 부드럽지만 곧 깊고 강렬해진다. 비 오는 밤에 불꽃처럼 타오른다. 그들의 숨결은 뜨겁고 급박하게 얽히며 K-팝의 드럼 비트처럼 맥박이 뛴다. 민재는 수진을 끌어안고 얇은 옷 너머로 그녀의 곡선을 느낀다. 수진은 그의 머리칼을 손으로 훑으며 더 가까이 끌어당긴다. 이 순간을 영원히 붙잡고 싶어 한다. 흐릿한 방 안 창밖 비소리와 그들의 심장 소리가 열정과 감정의 교향곡을 만든다. 둘은 서로에게 빠져들고 하숙집의 작은 공간은 외로움과 꿈이 사라지는 그들만의 우주가 된다. 이 순간 후 수지는 민재의 품에 안겨 생각한다. 이 진심을 내가 받아들일 자격이 있을까?
수지는 몇 주 동안 민재를 피한다. 마음을 열면 강남의 꿈을 이룰까 두려워한다. 어느 날 떡볶이집 단골인 최현우, 55세 자칭 부유한 사업가가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그는 홍대의 고급 카페에서 만나자며 샤넬 주얼리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한다. 수지는 명품의 꿈에 끌려 동의한다. 이게 내 삶을 바꿀 기회야. 그녀는 가장 예쁜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한다. 난 이 하숙집보다 나은 걸 누릴 자격이 있어. 현우는 고급차로 그녀를 데리러 와 강남의 고깃집으로 데려간다. 와규 고기가 지글거리고 연기가 피어오르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인다. 현우는 반짝이는 샤넬 주얼리 세트를 선물하며 말한다. 수진 씨, 당신은 최고만 어울리는 여왕이에요. 저녁 후 그는 그녀를 여의도 공원으로 데려가 한강 위로 반사되는 고층 빌딩의 불빛을 보여준다. 달빛 아래 고급 소주의 치기 속에서 현우가 수진의 손을 잡고 근처 고급 호텔로 데려간다. 방은 샹들리의 따뜻한 황금빛과 현우의 고급 향수 냄새로 가득하다. 현우가 그녀를 끌어안고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그의 눈빛은 모든 생각을 삼키려는 듯하다. 수지는 화려함에 끌려 심장이 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있다. 현우의 키스는 깊고 열정적이지만 흐릿한 불빛 아래 느린 춤처럼 느껴진다. 그가 그녀의 턱을 들어 올리고 목에 입을 맞추자 강남의 불빛처럼 뜨거운 감각이 남는다. 수지는 그의 가슴에 손을 대며 강렬한 심장 박동을 느낀다. 그들은 그 순간에 녹아들고 그녀의 곡선은 황금빛 아래 감각적인 그림을 그린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수지는 공허함을 느낀다. 마치 비현실적인 꿈에 빠진 듯하다. 아침에 호텔 욕실 거울을 보며 그녀는 묻는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다음 날 민재는 수진이 새 주얼리를 착용한 모습을 본다. 액세서리 경험으로 그것이 중국산 가짜임을 알아챈다. 현우의 차가 렌터카라는 것도 알게 된다. 분노한 그는 마당에서 수진에게 소리친다. 수진 씨, 이런 가짜가 당신을 행복하게 할 거라 생각해요? 진짜를 아는 줄 알았는데. 수지는 상처받고 소리친다. 당신이 뭘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민재가 준 지갑을 안고 흐느낀다. 민재는 비를 맞으며 자책한다. 그는 그녀의 문 앞에 쪽지를 남긴다. 수진 씨, 미안해요. 당신이 진짜 소중한 걸 알았으면 했어요. 수지는 쪽지를 읽고 마음이 누그러진다. 그녀는 민재를 찾아가 말한다. 나 잘못했어요. 가짜를 쫓았어요. 당신의 진심을 알면서도 민재가 그녀의 손을 잡는다. 수진 씨는 그 자체로 충분해요. 이 순간 둘은 서로를 용서하고 더 깊이 이해한다. 몇 달 후 수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다. 병원에서 태아가 4개월임을 확인한다. 민재와의 뜨거운 밤을 떠올리며 그들이 피임을 하지 않았음을 기억한다. 현우와는 달리 그녀는 아기가 민재의 것이라 확신한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지갑을 쥐고 그의 방문을 두드린다. 민재 씨, 나 임신했어요. 아마 당신 아이예요. 민재는 놀라지만 그녀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린다. 이건 축복이에요. 마포에 아파트 샀어요. 은행 대출은 안 됐지만 야간 근무로 돈을 모았어요. 우리 결혼해서 이 하숙집 떠나 아이를 키워요. 수지는 화려한 꿈을 내려놓고 진심에서 행복을 찾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민재씨. 당신을 믿어요. 1년 후 민재와 수지는 마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다. 연한 초록색으로 벽을 칠하고 한복 그림을 걸고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한
공간을 준비한다. 어느 저녁 그들은 작은 바비큐 파티를 열어 영호, 정여사, 은지를 초대한다. 와규고기가 지글거리고 소주를 따르는 맑은 소리가 울린다. 영호는 홍대 페스티벌의 정식 자원봉사자가 되어 마이웨이를 따뜻한 목소리로 부르고 모두를 감동시킨다. 정여사는 젊은 시절 고향에서 달빛 아래 트로트를 추던 이야기를 나눈다. 은지는 어머니를 안으며 자주 방문하겠다고 약속한다. 홍대 하숙집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민재와 수진의 웃음소리가 없어 허전하다. 영호는 민재 삐삐와 수진 멋쟁이의 사랑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하며 새 입주자들을 놀라게 한다. 나는 홍대 길거리 불빛 아래 서서 K-POP가 비소리를 듣는다. 서울의 좁은 골목에서 미완의 꿈과 삶의 상처 속에서도 사랑은 벚꽃처럼 피어난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마음을 열면 행복이 기다린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퍼뜨리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